안녕하세요. 오늘은 반도체 장비의 유량을 조절하는 장치인 MFC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처음에는 우주 항공 분야에서 그 로켓 발사를 할 때 우주선을 발사할 때 들어갔던 부품으로 개발이 됐었다고 해요. 그때 MFC라는 말 자체가 사실은 제품 모델 이름인데 그 이후로는 많이들 사용을 하게 되면서 지금은 약간 대명사처럼 사용을 하고 있죠. 우선 반도체 설비에서 이제 MFC를 사용을 하는데 얼마나 많이 쓰는지, 그리고 이게 왜 핵심 부품인지를 한번 이해를 해보도록 할게요. 우선 설비에 한 대에 들어가는 MFC 수량이 대략 어느 정도 될지 볼게요. 보통 MFC를 많이 쓰는 데는 당연히 가스를 사용하는 공정에서 많이 사용을 하겠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CVD나 드라이 애치 그리고 디퓨전 같은 곳에서 많이 사용을 하겠죠. 디퓨전 공정 같은 곳에서 많이 사용을 할 거예요. 우선은 CVD의 3챔버잉 설비를 기준으로 해서 지금 여기에는 제가 한 40개 정도라고 적어놨는데, 사실은 뭐 40개가 아니라 40개 이상이 되는 설비도 있고 40개가 안 되는 설비도 있고 뭐 천차만별이겠죠. 전혀 안 쓰는 설비들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한번 이제 대략적으로 이 정도가 들어간다, 뭐 이해하기 쉽게 적어 놓은 거고요. 우선 요 설비 같은 경우는 유진테크 홈페이지에서 퍼온 그 설비예요. 유진 설비인데 여기에서 그 MFC가 어디에 들어가는지를 한번 볼게요. 이 부분을 가스박스라고 하고요. 가스박스 안에는 열어보면 이런 식으로 IGS 블락이라는 게 있어요. 그 중에서도 요 하얀 거 있죠. 하얀 거, 요 부분, 요 하얀 것들이 전부 MFC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설비가 새 챔버니까 한 15개씩만 들어가 있다고 해도 30개가 훌쩍 넘죠. 그래서 이렇게 많이 들어가고, 물론 챔버에도 들어가고 이 TM에도 들어가고 로드락에도 들어가고 여러 군데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한 40개 정도다 평균적으로 뭐 이렇게 적어 놓은 거고요. 요거는 그냥 이해를 돕기 위해서 40개라고 적어 놓은 거지 이게 절대적인 값은 아니에요. 어쨌든 MFC가 이렇게 많이 들어간다. 그래서 그리고 또 그만큼 당연히 유량을 정확하게 조정을 하고 순도 높은 가스를 공급해야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얘의 정확도가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만큼 핵심 부품이에요. 이래서 핵심 부품이에요. 많이도 사용을 하게 되고요. 반도체의 이제 MFC에 대해서 요거를 위키백과에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우선 뭐 정확한 양을 컨트롤하는 부품이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뭐 플레임으로는 매스 플로우 컨트롤러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MFC라고 이제 읽었는데 이걸 MFM이라고 하는 것들도 있어요. 그거는 컨트롤은 안 하고 리딩만 하는 애들 보통 MFM이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LFC라는 것도 있어요. 이 LFC 같은 경우에는 앞에 M이 이제 리퀴드라고 해가지고 LFC라 뭐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하기도 해요. 우선 오늘은 MFC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요거를 뭐 백과사전에서 검색을 하면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근데 뭐 여기에서 다 볼 건 아니고요. 여기서 다 어떤 단어들이 나오는지 정도만 보고 그 단어들이 왜 나오는지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즉, 가스의 종류에 따라서 흐름 속도와 범위에 따라서 특별하게 설계되고 보정된다. 뭐 이건 너무 당연한 얘기인 것 같고요. 그런데 사용하는 범위가 풀스케일이 1000짜리면 여기서는 지금 10에서 90% 범위만 사용한다고 되어 있는데, 실제로 반도체 라인에 가면 한 20에서 80% 정도밖에 사용을 안 해요. 그 안쪽에서 사용을 한다는 얘기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MFC가 최대로 흘릴 수 있는 가스량이 1000이다. 이걸 풀스케일이라고 하는데, 풀스케일이 1000SCCM이다 라고 하면 사실은 200SCCM부터 800SCCM까지 여기까지만 우리가 셋 포인트를 주면서 사용을 한다라는 이야기이죠. 그래서 하위 10%, 여기서 말하는 하위 10% 그리고 상위 10%는 오차가 많기 때문에 사용을 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아날로그 방식과 디지털 방식이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통신 방식 때문인 거예요. 사실 내부에서 회로를 제어하는 건 다 아날로그 방식으로 제어를 해요. 하지만 설비의 CPU나 이런 데랑 통신을 할 때는 디지털 통신을 이용해서 하기도 해요. 당연히 안에 AD 컨버터가 들어있겠죠. 그리고 페르프 제어 시스템이다. 이 얘기는 뭐 뒤에 가서 한번 더 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MFC에 인가되는 전압 신호의 퍼센트로 정해져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MFC 안에서는 내가 셋 값을 예를 들어서 풀스케일이 1000SCCM이다 라고 하면 내부에서는 그 셋 값을 5V로 정의를 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0에서 5V까지를 가지고 얘는 무조건 컨트롤을 하는데, 거기서 임의로 우리가 이게 1000SCCM이다 라고 정하면 그게 바로 5V가 곧 1000SCCM으로 변환 환산돼서 우리에게 디스플레이 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이죠. 그러니까 풀스케일 1000SCCM 짜리를 500SCCM을 내가 셋 포인트를 주고 500SCCM이 흐르는 걸 보려고 한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내부에서 전압 신호는 2.5V로 나올 거예요. 5V의 반인. 그래서 2.5V로 셋포인트를 주고 리얼 값도 2.5V에 맞추려고 노력을 하는 거죠. 그래서 셋포인트와 리얼 값의 차이가 없도록 이제 보정을 하는 그런 식이고, 내부에서는 어쨌든 전압 신호의 퍼센트로 정해져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5V를 보통 써요. 그 다음에 특정 압력 범위를 지니는 가스 공급이 요구된다라는 이야기는 그 MFC에 인가되는 가스 압력이 어쨌든 정해져 있어야지 된다라는 거죠. 그 MFC가 원하는 사양에 맞게. 그래서 MFC 안에는 가스 공급 압력이 중요하니까 당연히 MFC 앞쪽에는 레귤레이터라는 부속 장치가 들어가 있어야 해요. 그래서 위에서 보시면 사실은 요 앞에 MFC가 이렇게 있다라고 하면 지금 요 앞에 있는 것들이 사실은 레귤레이터라고 보시면 돼요. 뭐 요 정도까지만 하고 넘어가 볼게요. 이런 용어들이 있대요. 이제부터 요 용어들에 대해서 조금 알아볼 건데, 우선은 아주 간단하게만 요거는 비전공자분들 아니면 간단한 이해가 필요하신 분들을 위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 MFC를 그냥 요 세 개의 몸체를 그냥 MFC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배관에 유체가 흐를 때 여기에서 유량을 측정을 하고요. 유량이 측정이 됐다라고 하면 나는 예를 들어서 500S 풀스케일 1000짜리인데 500SCCM을 여기서 흘릴 거야 라고 한다면, 여기서 500SCCM이 정확하게 리딩이 됐는지를 확인을 하겠죠. 근데 예를 들어서 550SCCM이 지나가고 있다라고 얘가 측정을 한번 했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 얘가 500SCCM이 흘러, 그러니까 너는 밸브를 조금 더 닫아야 돼 라고 이쪽으로 제어 보드를 통해서 이 제어 보드가 다시 밸브 쪽에 전달을 하는 거죠. 그러면은 밸브는 다시 그만큼을 잠글 거예요. 그만큼을 잠궈서 잠갔어 라고서는 다시 피드백을 하겠죠. 그러면 다시 제어 보드에서 이쪽으로 얼마 흘러 라고 이제 물어봤을 때 얘가 다시 500이 흘러, 지금 딱 맞는 것 같아 라고 500이 흘러 라고 얘한테 보내면 거기에서 밸브 컨트롤을 멈춰 라고 이야기를 하겠죠. 그래서 얘가 계속 뺑뺑뺑뺑뺑 돈다, 시그널이 계속. 그래서 여기 변화하는 시그널을 계속 바로바로 그 밸브에서 컨트롤해서 유량을 조절한다 라고 해서 이래서 이제 폐 루프 시스템이다 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겠죠. 어쨌든 MFC의 기본 원리는 이거예요. 그럼 MFC 관련된 회사들이 뭐가 있는지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많은 MFC 만드는 회사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반도체 장비에 들어가는 MFC에 대해서만 한번 보도록 할게요. 제가 알고 있는 MFC 종류들만 이야기를 해볼게요. 우선은 브룩스 인스트루먼트라는 회사에서 만드는 제품이 있고요. 그 다음에 MKP라고, 이건 국내 회사죠. 생긴 지는 얼마 안 됐어요. MFC 만드는 회사가 국내 회사 MKP라는 회사도 있고요. 그리고 일본의 호리바 스텍이라는 회사가 있어요. 그리고 히타치, 일본 회사 중에 히타치라는 회사도 있고요. 이 외에도 셀러리티나 이런 회사들이 있어요. 그리고 작동 원리에 대해서 이제 한번 간단하게만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제부터는 엔지니어 레벨에서 이해를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우선 기본 컨셉은 이제 요 모델을 가지고서는 이야기를 해볼게요. 이거는 호리바 건데 한번 요 모델을 가지고 이해를 해볼게요. 크게 다르지 않을 테니까. 어쨌든 입구를 통해서 가스가 여기로 유입이 되죠. 여기로 유입이 되면 패스가 두 가지로 나눠진대요. 위쪽으로 가거나 아니면 일로 지나가거나. 그래서 위쪽으로 가는 양을 여기 중간에 보시죠. 요 바이패스 중간에 막고 있는 요거 가지고서는 이 위로 흐르는 양의 비를 정할 수가 있겠죠. 바이패스 대비 센서브로, 여기를 센서브라고 하는데 센서브로 얼마나 흐르게 할지, 뭐 10%를 센서브로 흐르게 할지 이렇게 정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 경로로 나눌 수가 있대요. 그래서 여기서 센서브로 이제 그러면 들어가는 양이 있겠죠. 뭐 한 10% 정도가 센서브로 들어간다고 하면 요 센서브에서 요렇게 해서 요렇게 지나가게 될 텐데, 요때에 이 열선을 지나가게 되는데요. 열선을 감아 놓은 파이프를 지나게 되는 거죠. 요 패스를 지나게 되는데, 이때 열선의 온도 변화에 따라서 저항이 변하고, 그 저항이 변하는 거에 따라서 전기적인 신호가 변하게 되고, 그 전기적인 신호가 변하는 거를 우리가 이제 유체의 흐름 양으로 변환해서 환산을 해서 볼 수 있다라는 이야기죠.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변화된 신호를 0에서, 아까 전에 0에서 5V라고 했죠. 신호 시그널이 0에서 5V 사이의 전압으로 출력을 하고, 그래서 실제로 액추얼 흐르고 있는 유량, 유저가 셋포인트로 준 유량이 있겠죠. 예를 들어서 유저가 셋포인트로 준 유량이 2.5V다 라고 하면 얘도 여기서 흐르고 있는 유량이랑 비교를 하겠죠. 얘도 2.5V가 나오는지. 근데 얘가 2.6V가 나왔다 라고 하면은 밸브 쪽에 전달을 해서 야 0.1V만큼 다 넣어줘 라고 이제 얘가 이렇게 신호를 전달을 하겠죠. 그럼 밸브가 내려와서 닫히게 될 거예요.
이게 이제 여기까지가 이제 비교 제어까지 한 거죠. 비교 제어까지 한 거예요. 그래서 현재 흐르고 있는 양과 그 다음에 셋포인트로 준 양을 비교를 하고 그 차이 나는 볼테이지만큼 밸브에 전달을 해서 열고 닫고를 반복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MFC는 가스에 따라서 컨버전 팩터라는 값을 적용을 해서 출력을 하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가스마다 고유의 질량이나 부피, 그 열에 의한 부피 팽창률이 조금씩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요거를 가스별로 어떤 가스를 흘리냐에 따라서 여기에 지나가는 그 열의 손실이 발생되는 요게 값이 조금씩은 차이가 있겠죠. 그 차이를 보정해주는 팩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뭐 인터넷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가지고 온 내용인데, 뭐 가스를 흘릴 때 가스의 종류대에 따라서 뭐 차이가 있다, 어쨌든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그 차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처음에 MFC를 만들고 출고를 할 때는 질소로 출고를 하는 거죠. 질소로 평가를 해서 출고를 한 다음에 유저가 사용을 할 때는 꼭 질소만 쓰는 건 아니겠죠. N2 가스만 쓰는 건 아닐 거예요. 그러니까는 유저가 쓰는 가스에 따라서 그 값에 해당하는 컨버전 팩터를 곱해서 유저에게 디스플레이 해줄 수 있게끔 이렇게 해준다라는 이야기죠. 그때게 그 곱해주는 값을 컨버전 팩터라고 한대요. 자, 이제 센서의 원리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제 어떻게 그러면 이걸 전기 신호로 바꾸는데 어떻게 전기 신호로 바꾸는지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바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요 우선 요렇게 생긴 것도 물론 있겠지만 지금 요 설명을 하는 건 우선 아래쪽 모델이다라고 한번 생각을 하고선 설명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어쨌든 가스가 들어오게 되면 이렇게 지나가는 것과 이렇게 센서부로 흘러서 이렇게 지나가는 두 개의 패스로 나눠서 지나가게 되고, 이때게 여기에서 보시면 센서부로 처음에 한번 통과를 했죠. 1번 온도 센서를 통과를 했어요. 그리고 열선을 지나서 히팅이 되겠죠. 가스가 가열이 될 거예요. 물론 양이 많으면 좀 히팅이 적게 될 거고 양이 적으면 히팅이 빠르게 되겠죠. 그 온도 차이 값을 온도 2 요 T2 센서에서 온도를 리딩을 하는 거죠. 그래서 얘와 얘의 차이를 비교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흐르고 있는지를 판단을 한다, 뭐 이런 이야기죠. 이 아래쪽 모델에서 보시면. 근데 이제 이거에 대한 원리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전기전자 쪽에 전공하신 분들은 아마 이 회로를 많이 보셨을 거예요. 엄청나게 많이 보셨겠죠. 피스톤 브릿지라는 회로인데 뭐 이거에 대해서 회로에 대해서 알 거는 아니고 간단하게 우리는 원리만 보고 넘어갈게요. 뭐 공식이 복잡하지도 않아요. 원리가 복잡하지도 않고요. 그리고 뭐 학술적으로 접근할 거 아니기 때문에 간단하게만 볼게요. 우선 이 회로를 어떻게 활용을 하는지만 볼 거예요. 우선 이 검유계, 이 가운데 있는 이 G라는 게 검유계라는 건데, 이 검유계는 여기에 전류가 흐르는지 안 흐르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장치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보시면 R1 곱하기 R4는, 그러니까 즉 여기 전류가 0일 때라는 말은 여기에 전류가 흐르지 않을 때를 이야기하는 거죠. 여기에 전류가 흐르지 않을 때는 R1 저항 곱하기 R4 저항과 R2 저항 곱하기 R3 저항이 같다라는 이야기이죠. 내각선으로 있는 저항들이 같다라는 거예요. 단 여기서 조건은 여기에 전류가 흐르지 않는다라는 전제에서예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볼게요. 두 가지 정도로 크게 설명을, 활용 방법에 대해서 두 가지 정도로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우선 보시면 좀 R2 저항에 이렇게 열선이 감겨 있다고 볼게요. 여기 열선이 감겨 있으니까 얘가 만약에 요 저항을 알고 싶다라는 전제 하에 한번 어떻게 하면은 이 저항을 알 수 있는지를 보도록 할게요. 우선은 얘가 저항이 계속 변하는데 얘 저항을 몰라요. 근데 다른 애들은 다 저항 값을 안다라고 보고 R4는 내가 가변을 할 수 있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저항 값을 내가 바꿀 수 있다라는 저항인 거죠. 가변 저항이라고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그리고 나서 얘의 저항값을 모르고 나는 얘의 저항값을 알고 얘의 저항값을 알고 얘는 내가 저항값을 알기도 하고 조절도 할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다라고 하면 얘가 전류가 이렇게 흐르거나 전류가 이렇게 흐를 수도 있고요. 전류가 이렇게 흐를 수도 있고 전류가 이렇게 흐를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전류가 이렇게 지나갈 때 내지는 이렇게 지나가는 패스, 이 두 가지 패스를 없애버리는 거죠. 여기에서 두 가지 경우를 없애버리고 나는 R2가 궁금하니까 R3를 요거를 요쪽 좌항으로 한번 옮긴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리고 R4는 내가 조절을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여기에 전류가 흐르고 있다면 얘가 전류가 흐르지 않도록 가변을 하는 거예요. 전류가 흐르지 않을 때까지 가변을 해가지고 여기에 전류가 흐르지 않게 만들면 얘를 가변을 하는 거죠. 여기에 전류가 흐르고 있다라고 하면 얘가 전류가 흐르지 않게 0이 되도록 얘를 가변을 해서 조절을 하게 되면
이 세 개의 저항값을 나는 이미 알고 있고, 그러면 이 저항값을 구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되죠. 즉 검유계에 전류가 흐르지 않는 상태를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가변 저항으로 저항을 조절해서. 그렇게 되면 전류가 여기에 흐르는 전류가 0이 되니까 그때는 내가 R2 저항을 구할 수가 있게 되죠. R3를 1로 보내면 되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여기에 흐르는 저항값을 측정을 할 때 휘스톤 브릿지를 활용을 할 수가 있고요. 또 한 가지 방법은, 예를 들어서 요거랑 한번 비교를 해보도록 할게요. 지금 여기 T1 센서가 여기에 이렇게 히팅 코일이 이렇게 감겨 있다라고 한번 보고요. 그리고 여기에 감겨 있는 걸 T2라고 한번 봐볼게요. 만약에 이렇게 있다라고 하면 나는 분명히 처음에는 여기에 저항이 흐르지 않는, 지금 보시면 얘를 식을 조금 바꾸면 요런 모양으로 바꿀 수가 있겠죠. 요거 뭐 R2를 1로 넘기고 R4를 1로 넘긴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여기서 보시면은 전류가 흐르지 않을 때라고 되어 있긴 하지만, 여기서 보시면 R1과 R2의 비율, 저항값이 얼마인지는 중요하지 않죠. B가 중요한 거예요. 이 B와 이 B가 같으면 전류가 흐르지 않을 때 이 B와 이 B가 같다라는 이야기죠. 다시 말해서 처음에 내가 여기에 저항값이 요 B를 딱 맞춰 놓은 거예요. 딱 맞춰 놨는데 여기 그리고 전류가 흐르지 않는 조건이 됐죠. 여기가 전류가 흐르지 않는 조건에 R1과 R2의 비율을 딱 맞춰 놨다라는 얘기죠. 그런데 열선을 통해서 흘려보니 얘가 온도가 변하고, 온도가 변한 만큼 저항값이 변한다는 거죠. R2의 저항값이 변했더라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전류가 흐르겠죠. 그러면 이 저항값이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에 전류가 흐르는구나. 이거는 R2분의 R1의 저항 B가, 왜냐 얘는 고정되어 있으니까. 그리고 R1분의 R2 요 저항 B가 틀어졌구나 라고 우리가 판단을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그게 틀어진 만큼 아마 전류가 흐르게 될 거예요. 위로 흐르든 아래로 흐르든. 그래서 이걸 가지고서는 R1과 R1분의, 그러니까 R1을 기준으로 삼았다면 R1 대비 R2가 얼마 정도가 저항이 변했는지를 우리는 감지할 수가 있겠죠. 그 원리를 이용해서 바로 이렇게 측정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밸브의 원리를 한번 볼게요. 지금까지는 센서의 원리를 봤고요. 자, 우선 밸브에는 종류가 두 가지가 있대요. 솔레노이드 타입과 피에조 타입이 있대요. 이 솔레노이드 타입이라는 건 전자석을 이야기하는 거죠. 여기 코일을 감궈 놓고 가운데 철심을 집어넣고 자석을 집어넣으면 코일에 전류를 흐르는 거에 따라서 이 안에 있는 자성체가 부분이 위아래로 움직일 수 있겠죠. 이걸 가지고 밑에 있는 다이어 프레임을 누를 수도 있고 뗄 수도 있겠죠. 그렇게 해서 이제 구동을 하는 방식이 바로 솔레노이드 타입이고요. 요게 브룩스가 대부분 현재까지는 브룩스가 솔레노이드 타입을 많이 쓰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피에조 타입이라는 게 있어요. 보통 일본에서 만든 MFC들이 피에조 타입을 많이 사용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피에조 타입 같은 경우에는 이게 원래는 독일에 있는 회사 이름이에요. 그리고 뭐 굳이 우리나라에서 이야기를 할 때는 앞전소자라는 단어를 많이 써요. 그래서 앞전소자가 뭐냐? 이거는 전기를 내가 주면, 전기를 가하면 그 어떤 그 앞전소자의 부피가 변할 수 있는 소자를 말해요. 다시 말해서 얘를 내가 압력을 줘가지고 누르거나 아니면 부피를 변할 수 있는 또 압력을 줬다라고 하면은 반대로 전기가 나올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발전소자로도 많이 쓰여요. 그래서 어쨌든 피에조라는 말은 이제 뭐 독일에 있는 회사 이름인데 뭐 거의 약간 요즘엔 또 얘도 이제 점점 대명사처럼 쓰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앞전소자를 사용을 해가지고서는 여는 타입이 있는데, 이 피에조 타입 같은 경우에는 얇은 앞전소자를 여러 개를 이렇게 적층을 해놓은 상태예요. 그래서 전기를 주게 되면 얘가 부피가 변하고, 부피가 변하는 만큼 여기에 있는 다이어 프레임을 누를 수 있고, 다이어 프레임을 누르면 밸브가 닫히면서 유량을 조절할 수 있다. 이런 컨셉인 거예요. 자, 그리고 다음 쪽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여기 이제 액추에이터의 다이어 프레임, 뭐 여지껏 다이어 프레임을 많이 이야기했으니까 이 액추에이터가 다이어 프레임을 누르면 유량이 조절된다라고 되어 있네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했고요. 사실 지금까지 한 내용을 좀 이렇게 확인하기 쉽게 이렇게 애니메이션으로 잘 만들어 놓은 유튜버가 있더라고요. 이게 미국 유튜브인데 미국 유튜버인 것 같은데 뭐 MFC 제조 회사인 것 같기도 하고요. 요 내용은 요 사이트 요 링크는 밑에 설명란에다가 둘 테니까는 구동 원리를 이해하는데 조금은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